안녕하세요. 조영달 교수입니다. 글로벌 시대 다원화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지구촌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외국어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어 교육하면 거의 영어 교육에만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은 다양한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함께 지역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의 흐름에 맞게 우리도 외국어 교육의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제2 외국어 교육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도고교육과의 이신혜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 교육과의 최희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세계화된 흐름 속에서 세상이 아주 다원화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왜 제2외국어 교육이 필요한가 하는 왜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좀 했으면 합니다. 우선 최 교수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세계화 시대 소통의 언어라고 할 때 영어의 중요성이나 영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날에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오늘날의 세계화라는 것을 의미할 때는 더 이상 미국 중심의 일방적인 세계화, 즉 그동안 미국화라고도 얘기해왔던 그 시대는 지나고 유럽권, 아프리카권, 남미권, 아시아권과 같이 특정 지역에 속한 국가들 간의 어떤 이해체계 구축을 위한 블록을 형성하고 그러면서 지역 분권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좀 다원화된 혹은 다극화된 세계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방금 소개 멘트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가 나서서 영어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계속해서 해왔는데요. 그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자료를 제가 하나 보게 됐습니다. 다른 자료가 아니라 2014년에 국정감사 자료로 나왔던 코트라 해외 무역관별 현지어 구사자 능력 현황인데요. 바로 이 자료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미 직역 파견자는 당연히 100% 현지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아시아는 각각 34%와 29%에 그쳤고요. 중동 지역은 17%, 그리고 점점 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들에는 현지어 구사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어를 이렇게 코트라 직원이 구사하지 못한다 함은 결국에는 국내 기업이 원하는 고급 정보는 얻을 수 없고 이들이 해외로 진출을 원할 때 국제 어떤 지역으로 원한다고 할 때 지역별 맞춤 전략이나 정보를 제시할 수 없어서 결국에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특히나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경제 중심의 어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국민들의 외국어 능력은 어떻게 보면 국제 경쟁력과 직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이러한 어떤 실용적인 가치 이외에도 외국어 교육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본연적인 그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위 언어라는 것은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외국어를 교육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많은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를 접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학생들이 이러한 언어와 문화를 접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용이나 아니면 나와 다른 타인을 인식하는 태도,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게 아니라는 그러한 가치와 같이 기본적으로 인간 형성을 하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인문학적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 교육을 할 때는 지금까지와 같이 어떤 영어 회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이고 의사소통의 효율성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 문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가치도 되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도 언어와 문화라고 하는 것은 거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이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말하지 못하면 그 나라의 문화에 이렇게 적응하거나 그 나라 사람들과 같이 호흡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실용적인 면에서도 또 그 문화가 그 언어가 주는 문화적인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이제 그런 중요한 단점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신혜 선생님 예, 호텔 말씀. 저도 아마 해방 이후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한국에서는 영어 이외의 제2 외국어로서 불어와 독일어를 아마 제가 알기로 90% 이상 배우도록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는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도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다닌 일인으로서 여학생이기 때문에 여학교에서 당연히 너는 불어를 배워야 된다라고 해서 이재기 없이 불어를 그냥 재밌게 배우긴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이렇게 두 가지 제2 외국어를 배우게 했던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이 이제 90년대 이후 이제 학교 형태가 다양화되고 이제 1세기로 넘어오면서 또 그 중국 등 이제 다 문화권의 개방이 되는 그런 영향으로 독일어와 불어는 오히려 급속하게 제2 외국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중국어와 일본어를 이제 많은 학교에서 배우고 가르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급격하게 바뀐다는 데에 이 우리나라 제2 외국어 교육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 저희들이 그 세계 10위권의 무역 규모를 갖고 있고 하니까 사실은 뭐 영어 교육에 있어서는 영어가 가지는 그런 세계적인 중요성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제2외국어는 우리가 뭐 필수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건 아마 선택 필수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제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양성의 관점, 다원화된 사회의 관점 또 우리 최 교수님 실용적 또 본연적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경제적 관점 또 문화와 언어의 관계에서도 볼 때에 이 제2외국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가 이제 어떤 제2외국어 교육의 현황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신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어서 조금 말씀을 더 해주시죠.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고등학교 이제 교육 과정에 제2 외국어가 이제 들어 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혹은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 특목고로서의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제2 외국어를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뭐 모든 분들이 아마 인정하고 느끼고 계시겠지만 그 교육 자체의 컨텐츠보다는 이제 이 교육을 받아서 내가 대학에 어떻게 입시 전략으로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 제2 외국어의 실제적인 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뭐 좀 말씀 보태주시죠. 이신혜 선생님께서 이제 현재 우리나라 제2 외국어 교육이 모두가 느끼듯이 정말 너무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걸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통시적인 관점에서 쭉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지금 우리 외국어 교육이 어느 상태인지가 훨씬 더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1차 교육과정이 고시된 1954년부터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제2 외국어 교과가 빠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954년에는 영어와 함께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3개 언어가 가능했고요. 2차 교육과정에서 그것도 유지되다가 1973년경에 3년에 고시된 3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본어, 스페인어 2개 언어가 추가돼서 5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92년 6차 교육 과정이 고시될 때에는 러시아어가 추가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7차 교육 과정 97년에 개정될 때에는 아랍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9 개정 교육 과정에는 한참 다문화 교육이 위세를 떨치던 때라 베트남어가 추가가 됨으로써 현재 공교육에서 교육과정상 교육 가능한 외국어는 총 8개입니다. 이렇게만 들으신다면 마치 제2 외국어 교육이 외형상으로는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했구나라고 인식을 하실 것 같은데 실제 너도 나도 지금 현장에서는 그리고 좀 전에 이신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지금까지의 외국어 교육, 제2 외국어 교육보다도 2015 교육 과정에서의 제2 외국어 교육은 정말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왜 그런지를 좀 살펴보면요. 1차부터 그래도 6차 교육 과정에서는 1차에서는 30단위이던 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교육 시수인데요. 1차에서 30단위던 제2 외국어가 6차에서는 12단위로 일단은 줄어드는데 12단위도 그래도 교육할 만한 시수입니다. 근데 제2 외국어가 존폐 논란에 휩싸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부터인데요. 이유가 6차 교육과정까지는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외국어 1, 2, 그러니까 프랑스어 1, 프랑스어 2 이렇게 독일어 1, 독일어 2, 중국어 1, 중국어 2로 나뉘기 시작한 건 6차 교육과정입니다. 근데 6차 교육과정까지만 해도 이 1, 2를 제2 외국어에서 필수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각각의 6단위, 6단위에서 총 방금 말씀드린 12단위가 가능했던 건데요. 7차 교육과정부터는 모두 아시다시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이 도입되면서 10개의 교과를 10년간 교육한다라는 정책을 내세웠는데 이 10개의 교과에서 제2 외국어가 빠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단 두 가지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6차 교육 과정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2 외국어가 교육할 수 있었는데 이 국민공통교육 과정이 끝나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제가 되니까 제2 외국어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밀려간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어 제2 외국어 1, 2 중에 7차 교육 과정에서는 1만 필수 교과로 하고 2는 선택 교과로 넘겨버리니 학교장은 입장에서는 입시 경쟁이나 학습적 부담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1만 개설하겠다라고 주장하는 학교들이 급속하게 증가된 거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6차 교육 과정까지는 12단위에 그래도 수업이 가능했던 반면에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절반인 6단위로 대폭 축소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7차 교육 과정부터 정말 제2 외국어에서 수업을 최소한의 수업도 이어가기 어렵다라는 주장이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더 심해질까라는 어떤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면 갑자기 2009 개정교육과정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더 심하게 제2 외국어 교육이 추락합니다. 정말 추락한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유인즉슨 전혀 관계없는 생활교양 영역으로 편제가 되면서 뭐 컴퓨터, 그다음에 한문, 그다음에 기술 가정, 뭐 이런 교양 과목들 20개에서 30개가 되는 그 교양 과목군에 제2 외국어를 말 그대로 넣어버린 거죠. 넣어버리게 되니까 게다가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제도적으로 그것을 필수로 지정하지 않으면 점점 선택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생활교양군으로 묶은 데다가 자유선택 교과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역시나 그때부터 이제 일선 학교장들의 어떤 자율에 따라서 교과목을 더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지면서 학교장들은 점점 심해지는 입시 경쟁이나 학습자 부담을 이유로 당연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 제2 외국어보다는 같은 생활교양 영역에서 컴퓨터나 기술, 가정, 뭐 정보 뭐 이런 것과 같은 다른 교과를 개설하게 되면서 정말이지 2015 개정교육과정에 이르러서는 최악의 상황에 왔다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의아한 것은 우리나라 개정교육과정이 발표될 때마다 글로벌 인재 양성, 뭐 인문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를 지닌 인재 양성
계속해서 외치고는 있지만 정작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제2 외국어 교육은 정말 벼랑 끝까지 내몰려 있는 상황이라는 아이러니함을 예. 정말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입시와 관련해서 이제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과거 12단위까지 하던 것이 6단위 정도로 줄어들었고 실질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2015 교육과정 개정 이후에 이 생활 교양 영역에 속하면서 자유 선택이 되면서 그것이 교육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 위치가 확연히 낮아졌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네. 될 수 있을 것 게다가 같습니다. 하나 더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6단위는 이제 7차 교육 과정이고요. 이제 지금은 그래서 5단위 혹은 3단위까지 줄여서 개설을 하게 되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언어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기초적인 의사 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간이요 400시간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 5단위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경우 5단위를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 약 85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리고 1, 2 아주 드물지만 학교장의 소신에 따라서 제2외국어 1과 2를 모두 개설한다 하더라도 약 170시간 정도라서 흔히 말하는 400시간 기초 외국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400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초 외국어 교육이 과연 공교육에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지을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2외국어 교육하면 존폐 논란, 파행 뭐 이런 용어가 따라붙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아주 시청자들께서 명확하게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기된 문제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나왔지만 입시와 관련해서 또 수능과 관련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이 제2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약화되는 중요한 어떤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순신 선생님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수능과 제2외국어의 이 참 뗄 수도 없고 같이 갈 수도 없는 이 애매모호한 관계를 아마 오늘 우리 토론 시간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 같긴 한데요. 초두에 이제 초반에 말씀 같이 나누었듯이 제2외국어가 현대사회 혹은 글로벌된 세계화 이 무대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은 다 같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육 지도자분들 혹은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도 알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한 번도 빠지지는 않았지만 이게 교육이라는 게 입시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편법으로 가져가는 참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 같은 이런 그 존재로 뭐 이렇게 추락한 이런 위치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역사적인 이 외국어 교육 이게 쭉 있어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과거를 이제 되짚어 보면은 영어는 누구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다 하고 계시고 크게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제2외국어는 이걸 하나 더 하자니 부담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 혹은 저만 해도 이 제2외국어 배웠던 이 기억을 떠올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목으로 와닿거든요.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뭐 이렇게 시수가 줄었다고 하지만 이거를 예전에 제2외국어 가르치던 그런 방식에서 탈피를 해서 훨씬 더 쉽게 학생들이 다가갈 수 있는 과목으로 이 바꿀 필요도 있다. 그래서 교수법 전환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노력해 온 것은 국민들의 요청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입시의 부담을 축소시켜 주느냐 그 논의를 쭉 해왔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사회과 선생을 했으니까
이제 교육과정 개편 시기가 되면 모든 교과들이 나서서 이제 목소리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 교과가 중요하고 시수를 더 배정해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목소리 전쟁에서 제2외국어 교육이 좀 이제 밀린 측면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영어 교육과의 관계에서 또 어떤 일말의 실마리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입시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왔습니다만은 이 영어 교육과의 관계 또 일부 사람들은 또 학습 부담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공교육에서 영어 교육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도 아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신 선생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이게 뭐 우연인지 저는 이제 독어 교육을 이렇게 쭉 맡고 있는데요. 독일어는 영어하고 같은 어군에 속하는 게르만어기 때문에 항상 영어가 독일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많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하고도 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언어들일 경우에는 이제 부담이 새롭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 어떤 제2외국어 관련하신 선생님들도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영어와 경쟁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 갈수록 인공지능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구글 요즘 번역기를 사용해 보시면 영어를 번역하는 것은 거의 기계와 인간의 능력이 이제는 비슷하게 간다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누구나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양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2외국어는 조금 쉬운 수도 있고 뭐 러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불어도 뭐 마찬가지이고 뭐 그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서도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모국어가 있고 이제 영어라고 하는 하나의 첫 번째 이제 외국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 정도의 또 제2 외국어가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의 언어를 구사를 한다는 것은 단지 그 언어권의 사람과 내가 쉽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그 인간의 인지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예. 최 교수님 좀 말씀 보태해 주십시오. 사회자님께서 영어와 제2외국어의 이 관계를 어떻게 공교육에서 풀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제2외국어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 제2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지금 어렵다라는 이 상황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 정책 자체가 전적으로 부재해 왔던 것에서 원인을 찾고 싶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영어 일변도의 외고 교육을 추진해 왔는데요. 외고 교육 정책이라 하면 곧 언어 교육 정책으로 인식이 되었지 소위 말하는 제2외국어가 포함돼서 함께 논의된 적이 없었던 것이죠. 적어도 90년대 이후에는. 자, 여기서 이제 교육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빠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영어가 세계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이 영어 이외의 언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세계 진짜 여러 언어가 갖고 있는 언어 자체의 동등한 가치나 어떤 위험을 그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 자체가 영어가 중요하니 우리 모두에게 영어만 가르치자라는 어떻게 보면 90년대 이후에 강하게 영어 공용화 논란이라던가 이런 논란 속에서 너무 그거를 고착시키지 않았나.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예가요.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요. 외국어 영역은 그리고 외국어는 영어입니다. 그리고 제2외국어는 영어 이외의 모든 외국어,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에서 교육 가능한 8개의 영어 이외의 모든 외국어를 통칭하는 용어로 제2외국어를 사용해 왔고요. 이것을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도 이상한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계 어느 나라의 교육과정을 살펴봐도요, 이렇게 국가가 앞장서서 영어만 강제하고 그다음에 영어, 외국어, 영어 이외의 외국어, 제2외국어
라는 비논리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국가는 단 하나의 국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 교육 과정을 통해서 외국어의 개념 자체를 왜곡해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영어 교육에 대한 편식 현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영어 교육만이 중요하다라는 편견을 확대 재생산해 온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좀 들고요.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와 외국어, 제2외국어, 저는 계속해서 외국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어서 제2외국어 대신에 외국어라고 자꾸 부르는 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기본적으로 영어와 제2외국어라는 이 비논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이 용어 사용부터 우리가 바로잡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서요. 교육과정 그리고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이 제2외국어와 외국어의 구분을 없애고 하나의 우리나라 교육과정상 외국어 제2외국어로 공식적으로 사용된 거는요. 2009년 교육과정부터예요. 그래서 그 이전처럼 외국어라는 그 교과에 영어를 포함한 8개의 외국어를 모두 포함시키고 우리가 2015 교육과정부터 그렇게 중요시하는 학생의 선택권에 따라서 첫 번째 선택한 외국어를 제1외국어, 제2외국어인데 우리나라에 제1외국어는 없어요. 외국어만 있지.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한 언어를 제1외국어, 두 번째 선택한 외국어를 제2외국어, 세 번째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선택한 외국어를 제3외국어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 외국어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똑같이 미국화로 대변되는 미국 주도의 세계화를 겪어왔기 때문에 프랑스는 제1외국어를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제1외국어에 있어서 영어의 선택 비중이 95%가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95% 대부분이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해. 자, 우리 모두 영어부터 가르치자. 라는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단 5% 학생이라도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1외국어로 선택하고 싶어하면 그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오늘 아주 최 교수님 설명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도 되고 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하나 굉장히 주목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영어만을 중시해 왔고 정말 이 제2외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책을 실시해 오지 않았다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영어 편식 현상이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도 그냥 큰 고려나 다양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그냥 입시와 관련해서 영어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고 또 입시에 어떻게 하면 제2외국어는 그냥 편리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그 방향으로만 생각해 온 점도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외국어 속에 영어와 다른 모든 외국어를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면 학생들에게 영어와 다른 외국어를 나열하고 두 개의 언어를 택하게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이제 영어를 전공하는 분들이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그건 제가 이제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신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아마 최 교수님 외국어대에 계셔서 그런지 저보다 훨씬 급진적으로 모든 외국어는 평등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나 사회적 변화를 비추어 봤을 때 영어가 아무래도 자유롭게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해도 영어가 아마 압도적인 첫 번째의 이제 외국어가 될 것이고요.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다양한 언어가 있을 텐데 사실은 가장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나라는 중국하고 일본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언어들을 많이 배우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근데 현재는 또 너무 중국어 아니면 일본어만 배우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다양화시켜서
불어, 독일어 혹은 스페인어, 뭐 동남아시아 언어들도 학생들의 요구가 있으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도록 사교육 시장이 아닌 공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초등이나 중학교 저학년이나 이제 그런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언어로서의 외국어도 중요하지만 이제 지역과 문화의 특성을 지닌 언어로서의 외국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영어가 단순히 이제 의사소통을 위한 세계적인 공용어로서의 그 기능이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과 문화 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지역과 문화 이 관점에서는 저는 최 교수님 그 말씀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하고 받아들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 우리가 세계 무역 규모 10위권의 전 세계와 호흡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될 국가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양한 외국어를 우리 국가가 외국어와 관련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고 길러내고 하는 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논의가 좀 의사결정하는 분들에게도 많이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짚어보고 싶은 것은 아랍어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와 교역하거나 관심이 되는 그 비중에서 보면 이제 아랍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중과 관련해서는 이건 사실은 좀 미스매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이 그걸 입시에 활용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 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하시기도 했고 한데 이 불균형의 문제, 선택의 불균형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것도 잠시 짚어보았으면 합니다. 이게 최 교수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짧게 이제. 아무도 수능에서의 지금 가장 제2외국어 영역에 있어서의 문제가 소위 말하는 아랍어로의 쏠림 현상 또는 아랍어 로또 현상이라고까지 불리는 현상이라는 거는 부인하지 않을 텐데요. 일단 94년에 수능이 처음 도입된 이후로 제2외국어가 언제부터 실시되었고 아랍어가 언제부터 들어왔나 보면 처음에는 영어만 역시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이제 이해관계가 작용하다가 그래도 그때는 제2외국어 교육자분들이 목소리를 내시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변화를 고려해서 우리가 2001학년도부터 제2외국어 교과가 시작이 됩니다. 수능에서 도입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미 2001년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대 후반 제7차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제2외국어 교육이 이미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데다가 2005년부터 수능에서 시작된 아랍어가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랍어가 2005년에 도입돼서요. 문제를 일으켰다고 표현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2009년에 가서 수능 제2외국어 응시자의 50% 이상이 아랍어를 선택하는 기이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제가 기이현상이라고 표현하는 건요. 당시에 전국에서 아랍어를 가르치고 있는 학교는 5개 정도였고요. 지금은 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학생들은 2019년도 수능에서는요 70%까지 아랍어를 선택을 했어요. 제2외국어 응시생이. 그런데 왜 학생들이 그럼 아랍어로 쏠리느냐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굉장히 적은 노력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했을 정도로 2개 학교밖에 없는데 아랍어는 다 같이 우리나라 언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와 굉장히 먼 언어 자체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아랍어를 모두가 다 같이 모르기 때문에 같이 찍는다는 거죠. 같이 찍다 보니까 현재 표준 점수제 하에서는 1등급 컷이 20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시험을 봐도 상대적으로 2등급 이상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이 2등급 이상의 좋은 점수는 대학에서 말하는 사탐, 과탐 대체 과목으로 쓸 수 있는 제2외국어 점수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능의 유불리에 따른 어떤 비교육적인 체제를 낳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수능에서의 아랍어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제2외국어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거는요. 이 아랍어의 쏠림 현상만 보고 제2외국어가 문제다, 없애자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체 외국어 교육을 구상하는 그 정책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불거진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마치 제2외국어 교과 자체의 문제로 축소하는 거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어떤 이러한 문제가 입시나 아니면 대학 수능 능력 시험을 중심으로 불거지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 과정에서 뭔가 미봉책으로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제2외국어를 전공하고 가르치고 있어서 제2외국어 안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흐름이나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도 외국어 교육을 구상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외국어 교육 정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단순히 이 아랍어 쏠림 현상을 해결하는 데 주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그러네요. 예, 이 아랍어 외국어 그 쏠림 현상이 전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드디어 교육과정을 다시 한번 손을 봐서 2022학년도부터 입시에서 이 외국어 제2 외국어가 이제 상대평가 대상이던 과목으로 이었다가 절대평가로 이제 바뀐 것이 아주 큰 이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2021학년도 입시가 있고요. 이 대한민국에서 몇 년 동안 학원과 여름 방학만 되면 다른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다가 여름 방학 때 제2 외국어 열풍이 이렇게 아주 잠깐 동안 분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이렇게 단기간 동안에 정말 아랍어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제2 외국어를 공부해서 입시에 이렇게 전략을 짜려고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국에서 대학 입시에 제2 외국어를 이렇게 점수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곳은 서울대학교 인문 계열 학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고등학교에서 이제 외국어 제2 외국어를 아예 이제 포기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솔직하게 우리 학교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는 한 명도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만약에 그런 학생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사교육을 받아라라고 하는 어떤 주장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를 하루빨리 고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말씀 중에 이게 제가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서 제2외국어 교육이 또 제2외국어가 어떤 현황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명확하게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전국의 제2외국어를 그 대학의 평가 요소에 포함하는 곳은 이제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한 군데밖에 없다 이 말씀을 이시죠. 또 그렇게 보면은 우리 제2외국어가 포함된 외국어 정책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이 상황을 몰고 왔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점에서는 사실은 외국어 교육 정책의 부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부나 정부 관련자들에게 강하게 요청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말씀 이제 해주셨습니다만은 이제 뭐 저 방학 때 이제 사권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국어나 영어나 뭐 다른 과목들은 공교육과 사교육에 있어서 여러 차이도 나고 또 사교육의 열풍 때문에 고생하시는 학부모님도 많고 그런데 제2 외국어 교육 현황은 어떤지 최 교수님 조금 언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 제2외국어 사교육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라는 뭐 기사도 간혹가다 보이고 실제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부터 이제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엄마까지 제2외국어 사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2010년 이후로 조금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국영수 사교육도 너무 힘든데 제2 외국어 교육마저 사교육 시장을 키우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교육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외국어, 제2외국어 교육을 불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과연 엄마들이 왜 일본어, 중국어 중심으로 제2외국어 교육을 사교육에서 시키고자 하는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만을 강제하는 영어 중심의 획일적인 경쟁 구도에 우리 아이들을 공교육에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저 영어 하나의 언어에 모두가 다 같이 투입돼서 같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특별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 이외에 다른 외국어 하나 시켜놓으면 언젠간 도움이 되겠지? 그 다른 언어가 그래, 지리적으로 그래도 가까운 중국어와 일본어를 시키면 훨씬 더 도움이 언젠가 되겠지?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제2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사교육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입시 준비를 위한 단기간에 단타 강의를 위한 어떤 준비 사교육도 있겠지만 실제 2010년 이후에 사교육 그 시장 현황을 조사한 교육부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다른 어떤 일 때문에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거기 제2외국어 교육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고 제가 놀랐던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는 모두 입시 하기 때문에 중등교육에서의 제2외국어 사교육이 훨씬 더 비율이 높지 않을까 했는데요. 보니까 유초등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등학교부터 엄마들의 어떤 매니지먼트라고 하거든요, 요새. 그래서 그 엄마들의 우리 아이에 대한 교육열이 이제 불거지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드린 어떤 불안 심리 그리고 막연한 기대 심리가 맞닿아서 어떤 보증의 성격으로 우리 아이의 적성이나 진로, 그다음 외국어에 대한 흥미 이런 거 관심 상관없이 엄마가 사교육 시장으로 이제 일본어와 중국어를 시키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 아이가 유치원 다니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과 유치원 프로그램의 특별 활동에도요. 엄마들이 일본어와 중국어를 요구해서 지금 일본어와 중국어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부모들이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에 의해서 사교육이 오히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미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들, 학부모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은 영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중요하다라는 인식도 있고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 교육도 조금 빨리 시작해야 된다라는 인식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 말씀에 하나의 결론은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공교육 차원에서 또 입시와 교육과정 모두를 포함하는 이 제2외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분명히 수립하고 장기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아주 분명해 보이고 우리는 이것을 정부에 좀 공식적으로 건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래 사회를 위해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길러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공교육에는 자유학기제와 고교 학점제 도입 등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2외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이런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언어는 다른 문화 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일 것입니다. 앞으로 외국어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외국어 교육의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